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대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규모, 내부 구조, 정밀도 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나 신진서랑 바둑둬서 이겼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바둑이나 신진서를 전혀 모른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겠죠. 그러나 그 친구가 바둑이나 신진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뻥치지마 라고 할 겁니다. 신진서는 세계 1위니까요. 신진서랑 바둑둬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손을 꼽으니까요. 피라미드도 그렇습니다.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면 피라미드는 이집트 파라오 시대의 원시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었어 라는 주장에 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까지 잘 들으신다면 그 주장에 뻥치지마 라고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기존 이집트 학자들의 주장에 수긍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라미드는 대피라미드, 그 다음은 제2피라미드, 그 다음은 제3피라미드라고 하겠습니다. 배치를 보면 북쪽이 아래쪽인데요. 맨 아래 북쪽에 대피라미드, 가운데에 제2피라미드, 맨 위에 제3피라미드가 있고요. 맨 왼쪽 한 가운데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숙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스핑크스가 보고 있는 동쪽에 시가지가 있고 거기에 숙소가 있어요. 피라미드에 앞서 잠깐 스핑크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빠뜨리고 가면 섭섭해 하겠죠? 스핑크스는 길이 73m, 폭 11.6m, 높이 20m인 조각상입니다. 원래 스핑크스의 이름은 호르 엠 아크에트, 호라크티, 셰셰프 앙크 아툼 등이었습니다. 그 뜻은 각각 지평선에 있는 호루스, 지평선의 호루스, 아툼의 살아있는 이미지이고요. 스핑크스라는 이름은 셰셰프 앙크의 그리스어 방언입니다. 스핑크스에 대해서도 할 말 많지만 일단 주목적인 피라미드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대피라미드의 규모입니다. 원래 높이 146.73m, 한 밑변의 길이 230m, 부피 260만 세제곱미터, 외벽 경사는 52도, 총 무게 527만 톤, 평균 2.5톤의 돌 230만 개를 사용했고요. 대부분은 석회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대피라미드의 구조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들은 다 북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안에 있는 모든 통로, 방들은 북에서 남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 알마문이 파놓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마문의 통로 위에 뭔가 보이시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상승 통로와 하강 통로가 만나는 곳은 마게돌로 막혀 있고요. 마게돌은 대피라미드에서 화강암으로 된 세 곳 중 한 곳입니다. 알마문의 통로로 들어가면 그 마게돌 바로 위에서 상승 통로와 만나게 됩니다. 하강 통로는 못 가게 막아놓았습니다. 상승 통로의 규모는 길이 39.3m, 폭 1.04m, 높이 1.19m이고요. 하강 통로의 규모는 길이 106.7m, 폭 1.04m, 높이 1.19m입니다. 상승 통로와 하강 통로의 폭과 높이가 같네요. 힘들게 올라가면 대피랑이 나옵니다. 제가 대피라미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상승 통로, 하강 통로, 대회랑 모두 경사는 26도입니다. 외벽 경사의 정확히 절반이죠. 대회랑 입구에 들어서면 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두 곳은 막아놓았습니다. 첫 번째 수평으로 가면 영왕의 방에 나오는데 막아놨습니다. 여기 수평 통로 높이는 1.14m입니다. 영왕의 방 규모는 남북 5.23m, 동서 5.74m, 높이 6.22m입니다. 두 번째 지하의 방으로 가는 우물 갱도인데 역시 막아놓아서 못 갔습니다. 안 막았더라도 내려가기는 좀 힘들었겠네요. 내려가는 길이 거의 수직이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영어로 그로토라고 하는 작은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화강암이 있습니다. 그로토의 평면도와 단면도 잠깐 보시고요. 뭔가 좀 정신없죠? 이렇게 된 이유는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맨 아래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규모는 동서방향 14.02m, 남북방향 8.25m, 천장 가장 높은 곳은 3.5m입니다. 대회랑의 규모는 길이 47m, 높이 8.53m, 폭은 바닥폭 2.1m, 천정폭 1.04m입니다.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인지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요. 다 올라가면 왕의 방 전실에 나옵니다. 영어로 엔티챔버라고 합니다. 전실을 지나기 직전 왕의 방 상부로 가는 통로 입구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막아놓아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매우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합니다.
왕의 방 상부는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허리를 숙여서 전시를 통과하면 왕의 방이 나옵니다. 최종 목적지라고 하기엔 뭔가 좀 밋밋하죠? 석관처럼 생긴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잠깐,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대회랑을 지나 전시까지는 분명 석회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를 통과하고 왕의 방으로 오니까 화강암입니다. 여기가 대피라미드에서 화강암으로 구성된 세 번째 공간입니다. 왜 갑자기 화강암이 나올까요? 하중을 더 잘 견디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여왕의 방은 더 많은 하중을 받을 텐데 그냥 석회암입니다. 왕의 방만 화강암이에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왕의 방 규모는 길 10.5m, 폭 5.25m, 높이 5.8m입니다. 석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안쪽은 길이 1.99m, 깊이 87cm, 폭 68cm, 바깥쪽은 길이 2.27m, 깊이 1.05m, 폭 98cm, 바깥쪽 용적은 2332.8L, 안쪽 용적은 1166.4L로 정확히 2배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대피라미드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간, 갱도입니다. 다른 공간들은 이유가 뭐가 됐든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왕의 방, 여왕의 방 갱도들은 각각 남쪽과 북쪽을 향해 한 개씩 총 4개가 있습니다. 크기는 왕의 방 갱도가 20 곱하기 23cm, 여왕의 방 갱도는 21 곱하기 20cm입니다. 왕의 방 갱도들은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마문이 820년 입구를 강제로 뚫기 전까지는 내부와 연결된 유일한 입구였습니다. 경사가 이상하긴 하지만 환기용이라고 굳이 울릴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왕의 방 갱도들은 모두 벽속이 파묻혀 있습니다. 여왕의 방, 외벽 모두 막혀 있어요. 환기용도 아닌 거죠. 이렇게 만들기도 힘든 걸 굳이 만든 이유가 뭘까요? 더 대단한 건 아까 모든 통로, 방들이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왕의 방과 여왕의 방 갱도 중 북쪽 방향 갱도들이 대회랑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회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제 북쪽 갱도들은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갱도 모두 대회랑의 서쪽 벽에서 1.04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두 갱도가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대회랑 벽 두께가 1m를 훨씬 넘든지 아닌 다른 필요가 있든지 자세한 건 대피라미드 용도에서 말씀드릴게요. 평면도와 견면도만 보시고요. 갱도의 탐사 과정과 미스터리들입니다. 왕의 방 갱도는 기록상 1636년 영국 천문학자 존 그리브스 박사가 발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맨눈으로도 보이니까 발견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여왕의 방 갱도는 1872년 영국 기술자 웨인만 딕슨이 처음 발견해서 기술자 빌 그랜디에게 벽을 뚫게 해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딕슨은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하네요. 여왕의 방에 있는 갱도들은 400에서 12cm 지점에서 막혀 있고요. 북쪽 갱도를 탐사하기 위해 연결된 막대를 사용을 했으나 갱도 안에 걸려버립니다. 이 갱도를 만들기 위해선 서로 다른 모양의 4부재들을 써야 하고 그 부재들은 갱도의 길이를 채울 만큼 필요합니다. 그만큼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제 간텐브랭크의 발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990년 8월 이집트 고고청이 카이로에 있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 대피라미드의 환기 시스템 설치를 의뢰합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소장 라이너 슈타델만은 몇 달 후 로봇 공학자 루돌프 간텐브링크의 제안을 받는데 하이테크 소형 로봇을 만들어 갱도를 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은 타당하다 여겨 간텐브링크에게 환기 프로젝트를 위임합니다. 먼저 왕의 방 갱도를 탐사합니다. 카메라와 레이저 포인터를 장착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소형 로봇인 우프아우트로 탐사하여 잔해를 제거 후 환풍기를 설치하여 습도를 낮춥니다. 그 다음 여왕의 방 갱도를 탐사합니다. 우프아우트보다 개선된 우프아우트2를 이용했고요. 북쪽 갱도는 탐사 중 통로에 끼인 이전 탐험가들의 막대를 발견했는데 통과하지 못해 탐사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남쪽 갱도는 달랐어요. 1993년 3월 22일 우프아우트2는 약 65m 지점에서 멈췄고 작은 문을 발견합니다. 간텐브링크는 그 문을 미확인 돌물체, 즉 USO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간텐브링크의 문으로 부르게 되고요. 전극처럼 보이는 구리선 2개가 박혀 있었어요. 이 역사적인 발견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지만 오히려 간텐브링크는 그 프로젝트에서 해고되고요.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에게 피라미드는 그냥 왕의 무덤이야 하는데 이상한 게 발견되니까 귀찮았던 거겠죠. 그러다가 2002년 9월 16일 월요일 오후 8시 미국 팍스 텔레비전이 대피라미드 여왕의 방에 있는 남쪽 갱도를 탐사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면서 간텐브링크의 문 너머가 드러납니다. 문을 연 건 아니고요. 피라미드 로버라는 이름의 로봇이 드릴비트로 문을 뚫고 내시경 카메라를 구멍에 삽입해서 촬영한 겁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그냥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 9월 23일 로봇팀이 여왕의 방의 북쪽 갱도를 성공적으로 탐사하게 됩니다. 1993년 간텐브링크의 우프워드2는 통로에 끼인 이전 탐험가들의 막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아이로봇팀은 로봇을 90도로 돌려서 천정과 바닥이 아닌 벽을 붙잡고 갱도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남쪽 갱도 간텐브링크의 문과 비슷한 걸 발견합니다. 역시 정벽처럼 보이는 그릇은 2개가 박혀있네요. 그리고 2011년 5월 25일자 뉴 사이언티스트 온라인 잡지에 간텐브링크의 문 뒷면 사진이 실립니다. 로버트 리처드슨 교수와 션 화이트헤드 교수가 만든 로봇 제다이가 이 갱도 위로 올라가 돌블럭 뒤쪽의 이미지를 더 많이 촬영했는데요. 뒷면의 공간은 20cm 곱하기 20cm 곱하기 20cm의 중6mm 공간이었고요. 이 USO 앞쪽에 구르선 2개가 있다고 했었죠. 뒷면엔 그 두 구르선과 연결된 걸로 보이는 틈새가 있는 골이 2개가 있었습니다. 골의 직경은 약 0.8cm였고요. 두 막힌 문 사이 바닥도 찍었어요. 빨간 선도 보이네요. 이제 대피라미드의 정밀도입니다. 규모도 놀랍지만 이 정밀도는 진짜 미쳤어요. 먼저 경사면의 각도는 52도입니다. 높이에 이 파이를 곱하면 네 밑변 길이의 합이 나옵니다. 이게 성립되는 각도는 52도밖에 없어요. 즉 의도적으로 경사면 각도 52도를 선택한 겁니다. 스네프루가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한 그 각도입니다. 표를 보시죠. 밑변 길이입니다. 네 변의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의 차는 21cm, 오차 0.1%입니다. 방위는 종북이고요. 오차는 3분, 즉 1도의 5%가 되겠습니다. 네 모퉁이의 직각에 대한 각도입니다. 가장 큰 오차가 남동방향 0도 3분 33초이네요. 그리고 회랑입니다. 하강 통로는 길이가 106.7m인데 오차가 측면의 6.3mm 이하, 천장은 7.6mm 이하입니다. 이만한 규모의 건축물 내부에 회랑을 만들면서 이만한 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건 그냥 대단하다고 밖에는 참 할 말이 없네요. 대피라미드의 위치는 북위 30도에서 1.6km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위도상 북위 29도 58분 51초이고 오차는 1분 9초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계자들이 대피라미드 밑에서 누군가가 하늘의 극점을 볼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다면 계기차를 계산해 넣어 대피라미드의 건축 위치를 북위 30도가 아닌 북위 29도 58분 22초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스코틀랜드의 왕립 천문대장이 이야기했고요. 그럴 경우 현재 위치는 29초의 오차를 갖게 된다고 하네요. 재미로 계산해보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52,900제곱미터입니다. 외벽경사 52도이나 전체를 외벽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연면적은 294.43제곱미터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 기준 높이가 2.1m가 되지 않는 통로, 갱도, 왕의방 상부 등은 다 제외했습니다. 부지 면적을 알 수 없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구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이집트 고대 유물 당국이 2015년부터 피라미드를 훼손하지 않은 채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전문가와 함께 피라미드 내부 공간을 탐색하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2017년 피라미드 내부에서 봉인되어 있던 30m 길이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고대 유물 당국은 2023년 3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길이 9m, 폭 2.1m 크기의 비밀 회랑을 발견해 촬영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로는 피라미드의 주 출입구로부터 7m 위쪽에서 발견됐고 입구는 큰 바위가 비스듬하게 서로 기댄 모습으로 밖에서 보면 막혀 있습니다. 연구진은 통로의 작은 틈새로 6mm짜리 내시경을 밀어넣어 내부 공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으나 통로 끝은 석회암에 막혀 있어 내시경이 더 진입하기 어려웠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도로 끝낼게요. 오늘은 이렇게 대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장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 할 이야기들, 즉 대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대피라미드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쟁점 1 대피라미드를 조성한 사람은 후프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의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